안녕하십니까. 현대사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는 우리의 거울이고 역사는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박은식 선생하고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통해서 독립군의 애국심을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애국심을 기르지 영어나 수학이나 생물이나 이것 갖고는 애국심을 기를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수학, 역사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영어, 수학 그러고는 역사가 없어요. 안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역사의 중요성을 모른다 그 말이죠. 그리고 신채호 선생은 독립의 희망은 역사를 아는 데 있다 그랬어요. 역사를 알 때 나도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희망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애국심이 있어야 법과 정의로운 삶과 헌신적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사실대로 왜곡 없이 기록할 때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애국심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반성을 하고 책임을 지고 그렇습니다. 역사의 기록은 정직의 생명입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자는 사실은 이게 국가 반역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의 국민성은 어디서 나오는가? 유대인의 국민성은 어디서 나오는가? 유대인은 로마 티도 장군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그분이 주 70년 5월 20일 날 5군단, 12군단, 10군단 등은 8만여 명으로 여명을 지휘해서 예루살렘을 싹 포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격하기가 너무 힘들으니까 포위를 해서 먹을 것이 못 들어가게 하고 물이 못 들어가게 해서 굶어 죽도록 작전을 쓴 거예요. 티도가.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 군인이 2만 한 5천 명 있는데 2만 5천 명이 싸울 수가 없죠.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거의 다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 성 안에 있는 유대인이 60만이 굶어 죽었어요. 그런 건 싸울 사람도 없고 굶어 죽으니까 자동으로 그냥 티도 장군 8만 명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냥 함락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70년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후 70년이요. 70년 8월 6일 예루살렘이 완전히 점령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9만 한 6천 명 돼요. 9만 7천 명. 그냥 포로로 딱 잡아버렸죠. 그리고 끝까지 이제 항전하는 사람을 열심당원이라고 그래요. 960여 명은 천년 요새인 마사다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 이제 도망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최후 항전을 했어요. 로마 군인 4만 6천 명이 싹 포위를 해서 먹을 것이 못 들어가게 하고 물이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960명이 거기서 전부 다 자살을 했잖아요. 그래서 통곡의 벽 마사다. 그래서 지금도 유적지로 남아 있죠. 티도 장군은 포로를 잡은 9만 7천 명을 이렇게 로마로 끌고 갔어요. 갖고는 콜로세움, 지금 형님이 이제 세우고 있는데 돌아가셔서 티도 장군이 이어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콜로세움 경기장, 지금 로마의 제일로 큰 유적이잖아요. 콜로세움 경기장을 건설하는데 사람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9만 7천 명 이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건설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 티도는 예루살렘에서 금, 은, 보화를 싹 싣고 가는데 구르마로 싣고 가는데 그 끝이 보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전을 헐으니까 금이 그렇게 많더래요.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로마 가면 콜로세움 경기장을 보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그 건설을 했잖아요. 그 건설하는 경비를 쓰고도 돈이 남을 정도래요. 예루살렘에서 금을 갖고 가지고 그거를 이제 팔아서 이제 경비를 쓰는데
그 엄청난 그 건설을 하고도 돈이 남을 정도로 금을 끌고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콜로세움 경기장 입구에 이제 8개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그 제일로 큰 정문 그 앞에다가 유대 12지파 촛대와 진설병이라고 그랬어요. 떡상이라고 진설병의 상과 모든 이제 성물을 조각을 딱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그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건설이 끝나니까 조금씩 좀 이제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유대인의 이렇게 원조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그 자손들이 살아서 전 세계 흩어져서 살아가지고 지금 이제 유대인 이제 한 1,500만 정도 지금 살고 있죠. 그 자손들이 퍼져가지고. 그러는데 전 세계 흩어져가지고 제일로 고통받은 때가 히틀러 유대인 학살 600만 그때가 제일로 어려웠었고, 그 다음에 소련 가서도 너무나도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그리고 이제 600만 죽고, 그 다음에 45년 해방됐을 때 러시아, 폴란드, 그 다음에 구라파에 이제 흩어져 있던 유대민족 64만이 죽어도 조국에 가서 모국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여들었죠. 그래서 1925년에 시오니즘 운동을 해서 전 세계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살았는데, 이제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소련에 있는 사람들이 추측이 돼가지고 이제 유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히틀러 유대인 죽이고 덜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온 사람들이 64만이요. 그래서 합쳐서 한 500만 정도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모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모여서 이제 유대나라 사람들이 유엔에다 상정을 했어요. 우리도 독립국이 되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48년도 11월 달에 유엔에서 정식으로 유대나라가 독립국가를 선언했어요. 우리도 그때 48년도 11월 달에 이제 독립국으로 이제 선포를 했죠. 이렇게 선포를 하자 그때 당시, 지금은 22개인데 그때 당시는 14개 나라였어요. 아랍공화국이.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에집트, 그 다음에 시리아, 그 다음에 이란, 이락, 거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에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무슨 소리냐? 어떻게 유대나라 사람들은 땅도 없고 그런데 국가로 이렇게 선정을 해주고 독립을 이렇게 확인해주고 이렇게 내바른 사람들을 이렇게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다 거기에 있냐 몰아내고 어떻게 거기다가 독립을 세우느냐 해가지고 이제 에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락이 막 14나라가 이제 뭉쳐가지고 저거 다 죽여버리자, 다 끝내버리자, 지중해로 다 밀어버리자. 그래갖고 1차 이제 아랍공화국하고 유대나라하고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막 모여가지고 조직도 잘 안 되고 무기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48년도 11월 달에 1차 전쟁을 참 어렵게 싸움을 했어요. 그래도 지지 않고 이겼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한 500만이고 아랍국 사람들은 1억이 넘어요, 인구가. 그리고 포구, 대포구, 탱크고 말할 것도 없죠.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이긴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아랍공화국 싸워서 이겼는가? 참 우리는 그걸 연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차 전쟁이 벌어졌어요. 53년도 이제 에집트 이제 저 대통령이 도저히 자존심이 상하고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후세인이 에집트 왕이 저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이란, 이락을 선동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유대민족을 끝내버리자. 그래서 53년도 우리가 53년도 7월달에 이제 휴전이 됐잖아요. 우리 6.25 전쟁 막 끝날 무렵에 53년도에 이제 2차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뭐 세계 사람들이
그 100%다 이제 아랍공화국에서 이길 줄 알았죠. 원체 무기도 많지, 사람 수도 많지, 먹을 것도 많지, 돈도 많지, 땅도 넓지. 그리고 유대 민족은 이제 적고, 그러니까 완전히 망할 줄 알았는데 2차 전쟁에서도 좀 힘은 들었지만은,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래도 이겨버렸어요. 자, 어떻게 해서 유대 나라가 그렇게 아랍국 사람들을 2차 전쟁에서 이겼는가? 그 전술 내용을, 싸움의 내용을 우리가 잘 연구를 해봐야 돼요. 우익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이제 발표로 하면 괜찮은데 아무것도 연구도 않고 자기 상식, 자기 생각 때로 그냥 말을 하니까 참 이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집트 대통령이나 이제 사우디나 또 이란이나 이락이나 참 이 사람들이 오스만 제국의 후예들이잖아요. 오스만 제국이 이제 이렇게 유럽을 딱 지배할 때는 뭐 대단했었는데 1차 대전 때 이렇게 독일하고 연합을 하고 2차 대전 때 독일하고 연합해 갖고 망해가지고 지금 이제 오스만 제국이 망해버렸잖아요. 1차 대전 때. 그 후예들이 지금 아주 그냥 저 조그마한 거 500만도 안 되는 거 주먹 많은 것도 안 돼 이렇게 당하다니 하고는 그냥 아주 그냥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67년도 우리가 한참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67년도 3차 전쟁이 벌어졌어요. 2차는 완전히 그냥 유대민족을 끝을 내버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공격을 했는데 또 졌어요. 어렵게 유대민족이 이기기는 이겼지만은 그래도 그냥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래고 아랍공화국 사람들이 놀래고, 그리고 에집트 대통령이나 사우디 왕이나 그다음에 이란이나 그다음에 이락이나 이 옛날 오스만 제국의 그냥 그 후예들이 그냥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4차 4번이나 싸머리는 4번을 다 졌는가. 그래가지고는 다시 이제 막 전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군인을 양성해가지고 그냥 전력을 보강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유대민족을 그냥 끝을 내버리자 해가지고 이제 뭉쳐가지고 연례나라고 뭉쳐가지고 이제 4번째 4차 전쟁을 이제 4차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1973년 5일 쇼크라고 그래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적으로 시끄러운 때가 있었죠. 73년도 유신은 박정희 유신, 우리는 유신은 다음에요. 73년도. 그래갖고는 연례나라가 막 뭉쳤는데 공격할 때가 이제 그 유대민족의 금요일 날은 이 사람들은 이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고 기도할 때 이때 공격하면은 효과가 있다 해서 이제 그날 공격을 했어요. 대개인데 히틀러도 일요일날 공격하고 일본도 일요일날 공격하고 북한도 일요일날 남침을 했잖아요. 이렇게 쉴 때 공격하면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아랍공화국 사람들이 금요일날 막 아침에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공격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금식하지 말고 우리 가서 싸우자. 금식하지 말고 싸우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왜 금식하고 싸움을 안 하냐. 그래도 지휘부에서는 야 금요일날 금식이니까 금식 끝날 때까지는 행동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막 밑에 있는 장병들이 막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거예요. 왜 싸움을 안 하느냐. 이거 다 죽게 생겼다. 그래도 명령을 안 내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민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금요일을 성스럽게 지내고 그리고 막 뭉친 거예요. 더 막 통곡을 하면서 뭉친 거죠. 그런데 4차 전쟁 73년도 5일 쇼크라고는 4차 전쟁 때 에집트에는 보병 75만이 에집트에서 스웨즈 운하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로 막 진격에 들어갔어요. 보병 75만. 그러니까 사우디하고 이란, 이락은 그만두고 에집트만 해서. 그리고 전차가 3,200대가 막 32,000대요. 3,200대가 아니라 32,000대가 막 시나이 반도로 쫙 몰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막 공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금요일날 이거 방어를 해야 되는데 방어를 않고 금식하고 맨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이 장병들이 그냥 난리 난 거예요. 금식은 다음에 해도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다음에 해도 되고 뭐 여호와 하나님 찾는 것도 다음에 하면 되고 우리 다 죽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가서 싸우자. 그런데 지구에서는 좀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러고는 이제 명령을 안 내리는 거죠. 그리고 시나이 반도는 그냥 싹 휩쓸고 막 예루살렘으로 이제 진격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막 국민들이나 장병들이 볼 때는 유대인이 곧 망할 것 같아요. 그러나 유명한 모세 다이안 장군이라고 유명한 장군 있잖아요. 모세 다이안 장군이 금요일 날 끝나고 토요일 날 12시면 이제 그 금요 금식 기도가 끝나거든요. 12시 지나서 1시 이제 명령을 딱 내리죠. 그러는데 그 모세 다이안 장군은 그 레바논에 그 언덕이 있어요. 골란고원이라고. 거기하고 시나이 반도는 골란고원은 사우디 사람들이 주로 이제 공격을 하고 밑에 남쪽에는 시나이 반도는 에집트 군인들이 공격을 해서 양쪽에서 막 예루살렘에서 공격을 하는데 한 번에 양쪽을 방어하기는 힘들으니까 이렇게 주력을 어디다가 대냐면은 골란고원에 사우디아라비아인을 먼저 딱 제압을 해서 후방이 어렵지 않게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시나이 반도로 공격하려고 토요일 날 새벽 1시부터 그냥 쫙 그 골란고원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을 그냥 공격에 들어갔죠. 근데 유대 민족의 이제 싸운 내용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히틀러한테 600만이 죽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히틀러가 철천지 원수잖아요. 그런데도 히틀러 전법을 참 연구를 많이 했어요. 유대인 장군들이 특히 이제 모세 다이안 장군이 히틀러 전법 전격 작전이라고 해서 막 순식간에 막 돌파하는 거. 그러니까 북한으로 말하면 속도전이죠. 그 히틀러로 말하면 전격 작전. 그 유대인들이 히틀러 이렇게 전격 작전을 참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사 중에서는 히틀러 전격 작전, 모태동의 유미균은 이 두 가지는 지금 현대 무기가 발달하더라도 반드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도자급 대통령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삼국지, 그다음에 초안지, 그다음에 히틀러 이제 전격 작전, 그다음에 모태동 유미균은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있고 대통령이 돼야 돼요. 대통령이 되면은 저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전사에 대해서는 군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아야 되되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망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책은 이런 것은 어느 정도는 연구를 하고 대통령 나오고 대통령도 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모세 이제 다이안 장군이 이제 골란고원을 집중으로 이제 공격에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그 골란고원에서 집중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공격을 했는데 전격 작전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골란고원이 높으니까 거기를 공격을 하면은 밑에 이제 전차 갖고는 거리가 멀으니까 힘들으니까 이 전차를 보내 갖고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전차 가까운 데 가가지고 조립해 갖고 막 공격을 했어요. 기습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전법이 히틀러 저 보병들 전차 부대가 논멜 같은 사람들이 이 고지에서 밑으로 공격하는 건 쉽잖아요. 밑에서 위로 공격하는 건 어렵고 그러니까 전차를 분해 갖고 올라가요. 산으로 말로 막 끌고 가고 사람이 끌고 이제 갖고 가. 갖고는 위에서 전차를 조립해요. 갖고는 위에서 막 밑으로 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서 전차가 어떻게 올라가는가, 전차가 있을 것은 생각도 안 해갖고 준비 안 했다가 위에서 공격하니까 다 당해버린 거죠. 이게 히틀러 전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유대인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골란공원에도 막 전차를 보내갖고 올라가서 골란공원에 있는 전차를 그냥 싹 867대를 그냥 싹 파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전차가 없으니까 공격력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차량 33,000대를 그냥 싹 파괴해 버리고 그리고 골란공원을 싹 모세 다이안 장군의 점령을 딱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남쪽에 가서 에집트하고 싸움을 하더라도 후방이 위험하지 않죠. 딱 후방을 정리해 놓고 내려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이렇게 32,000대잖아요. 32,000대
유대인 전차도 많이 파괴됐지만 그냥 싹 가서 잡아서 끝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6일 만에 끝내버렸어요. 6일 만에. 세상에 6일 만에 골란고원도 다 점령해버리고 시나이반도 32,000대 전차도 그냥 싹 끝내버리고 공무 끝내버리고 75만 보병 그냥 싹 잡아서 끝내버리고 반드시 수에즈나 건너간 그 전차나 보병이나 이런 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6일 만에 싹 끝내서 그걸 6일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6일 전쟁을 할 때 전 세계 사람들이 과연 유대인이 이길 건가? 에집트에서 이길 건가? 그런데 원체 아랍공화국 사람들이 많고 무기가 많으니까 이참에는 질 거다. 그래서 완전히 유대인 민족은 예루살렘에서 멸종될 거다. 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세 다이안 장군이 그것도 뭐 한 달 걸린 것이 아니라 보름 걸린 것이 아니라 6일 만에 싹 끝내버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로 놀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더라도 유대 민족은 미국한테 우리를 도와달라고 한 번도 요청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키자 이거지, 미국을 우리 도와달라, 이거 잘못하면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런 말을 한 일이 없어요. 미국에는 유대인들이 계속 막 젊은이들이 자원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고, 그리고 돈을 보내고 무기를 보내서 5,000번 이상을 막 물건을 댔어요. 비행기도 되고 막 배로 되고 해가지고 돈이 나무 돌아가고, 그리고 물자가 나무 돌아갈 정도로 막 모금을 해서 지원해 줬어요. 이게 큰 힘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워도,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오고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미국 가까운데도 미국 유대인들이 미국 보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우리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의지를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6일 만에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랍공화국 사람들이 도저히 저 인간들하고는 싸워할 수 없다. 그걸 포기해서 지금까지 이제 아랍공화국 사람들이 유대인을 공격을 않잖아요. 이란에 이제 핵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유대인들을 가가지고 다 폭파시켜버리지, 핵을 만들도록 가만두질 않아요. 네발에서 조금만 시끄럽게 하면 가서 그냥 미사일로 다 요절을 내버리지, 그냥 가만두질 않아요. 그래서 이는 이, 눈은 눈 해서 그냥 끝장을 내버리죠. 그래서 이제 500만인 국민들이 전부 다 전사고, 500만이 전부 다 군인이고 보급부대고 다 그냥 향토 예비군이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랍국 사람들이 당해낼 수 없어서 지금은 이제 공격을 않잖아요. 참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펜앤드 마이크에서 그 사회자가 강유중 씨가 있는데, 참 그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참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왜곡할 수 있는가, 거짓말할 수 있는가 놀라버렸어요. 1929년 10월 31일 광주 학생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 게 이제 나주에서 이제 박계옥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일본 애들이 건드리니까 그 사촌 오빠가 왜 여학생을 건드느냐 해가지고 거기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 박계옥 이제 오빠하고 일본 학생들하고. 그러는데 그걸 조사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 학생들은 더 가혹하게 하고 일본 사람들은 다 석방해주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막 열이 나가지고 이제 막 전국적으로 이제 번져버렸잖아요. 이게 광주 학생 사건이죠. 1929년. 그런데 펜앤드 마이크에서 강유중 씨가 이것은 순수한 학생들 사건이 아니라 공산당이 뒤에서 조정했다, 공산당 사건이다, 빨갱이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서, 공산당은 1925년 4월 17일 을지로 가면은 중국집 아서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창당을 했어요. 1925년에 참으로 우리나라에서 박헌영이가. 그리고는 1928년 신의주 사건 났어요. 그러니까 명단을 갖고 이제 만주로 가다가 잡혔는데, 그 사건이 이제 신의주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일본 정부에서 이렇게 공산당을 그냥 싹 다 잡아가지고
다 감옥에 집어넣고 그냥 얼진도 못하게 해버리고 조선공산당을 해체시켜버렸잖아요. 1928년. 그러니까 그 후에 1929년에 광주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학생들 사건이. 그러니까 그때는 공산주의가 해체되고, 그리고 공산주의가 그때는 이렇게 퍼지지 않고 막 퍼지려고 할 때예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뭔가 할 정도 돼요. 그러니까 25년에 창당했다가 28년에 해체됐다가 29년에 광주 사건이 났기 때문에 광주에는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몇 사람 있지도 않고 그래요. 그리고 전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광주 사건이 이렇게 빨갱이에 의해서 일어났다. 참,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 세상에 그 강연하는 것을, 연설하는 것을 참 보고는 내가 참 놀래버렸어요.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역사를 왜곡하고. 그리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터무니없는 그런 소리를 하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를 안 했다. 독재를 안 했다. 그 여러 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겠어요?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예요? 무능이요, 무능. 1950년대 유교가 나는데 1948년에 저 개성에서 명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김석원하고 최병덕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김석원은 명태 사건은 절대 안 된다. 그 명태 팔고 사는 데서 간첩들이 북으로 가고 남으로 가고 그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최병덕은 아니다. 명태 사건에서 교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 최병덕을 사임을 시켰어요. 참모총장에서. 거꾸로 이제 사임됐는데 다시 이제 50년도에 최병덕을 참모총장으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임영신 씨가 있어요. 그분이 강력히 반대했는데 임영신 씨는 누구냐면은 저 전주에 가면은 기전여학교가 있어요. 여자학교. 거기를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3.1운동에 가담한 여자가 이 임영신 씨요. 임영신 씨. 그리고 이제 임영신 씨가 흑석동에 중앙대학교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여성으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여성으로 처음으로 장관이 된 사람이요. 그리고 이승만하고 아주 가까워요.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임영신이가 또 시끄러워서 60만 원을 돈을 들여가지고 북한을 잘 아는 사람을 선발을 해서 북으로 보냈어요. 돈을 주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정탐으로 간 사람들이 정탐을 싹 해서 임영신한테 보고를 했어요. 가서 보니까 기차역마다 물자가 너무 군수 물자가 많고 차량으로도 많이 옮기고, 그리고 다 소집을 해서 병력이 많고, 그리고 38성급망으로 병력 이동해서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북한 정탐하고 온 사람이 임영신한테 이야기를 보고를 했어요. 그 증거를 가지고 임영신 씨가 이승만한테 갔어요. 북한에서 꼭 지금 남침 올 것 같으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최병덕 같은 사람은 절대 참모총장 세우면 안 된다고 막 이승만 대통령한테 최명신 말고 다른 장군은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느냐고, 다른 사람 해오자고 막 얼마나 사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그러면은 내가 최병덕을 다른 사람으로 바꿀 테니까 당신은 야당에서 나를 나쁘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국회의원들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싹 좀 조용하게 좀 해주라고. 그거야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임영신이가 막 야당 사람들을 다 만나가지고 제발 좀 이승만 대통령 노인어른 이렇게 선거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입을 싹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한테 갔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최병덕을 참모총장으로 세우면 절대 안 된다고 막 통곡을 한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인민군이 곧 오니까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 그런지 아셔요? 나는 임영신 하자는 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미국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내가 어쩔 수가 없다고. 그는 최병덕을 다시 50년도 4월 달에 두 번째 참모총장으로 세웠어요. 이 최병덕이가 이게 간첩이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이범석 국방부 장관이 참 이게 이제 방어를 하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세상에 그런 훌륭한 이범석을 국방부 장관을 햄식이고 신성모 아무 끝도 모르는 사람 그리고 간첩 행위를 하는 그런 신성무를 국방부 장관 딱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명신 씨가 통곡을 하고 탄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신 미국 가서 이렇게 군사 물자나 많이 얻어오라고 그러니까 임영신 씨가 이렇게 미국 가서 군사 물자를 얻어오라면 얻어오는데 최병덕을 참모총장 세운 것을 언젠가는 크게 후회를 따고 올 것이라고. 그러고는 미국 가는데 미국에서 이제 6.25가 터져버렸잖아요. 그때 임영신 씨가 미국에서 통곡을 했죠. 그러니까 이미 48년부터 열차를 거쳐서 오대산에 2,400명이 내려왔잖아요. 유격대가. 그러지 10만 대군이 240대 전차가 올라오면 전방에 쫙 배치가 되는데 그걸 남한 국군 정보국에서 왜 모르고 있어요. 포천에서 조금 가면은 영중도가 다리가 영중교가 있어요. 영중교에서 조금만 위에 올라가면은 운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운천이 인민군 3사단이 있어요. 3사단이 전차 100대를 가지고 이제 포천을 거쳐서 의정부 거쳐서 서울까지 올라가고 싹 이렇게 은폐를 하고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은폐하더라도 운천이라는 데가 도시가 좁기 때문에 전차 100대가 다 있으면은 다 들통나버려요. 그런데 남쪽에 이제 그 국군 정보국에서 이제 포천 거쳐서 양문 거쳐서 운천에 그 산이 많거든요. 산에 숨어서 싹 보니까 전차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걸 사진 찍어서 최병덕한테 다 보여주고 그랬어요. 이렇게 전차가 많다. 곧 내려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도 아이고 걱정 없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고 준비를 않다가 6월 25일 그냥 포천 거쳐서 의정부 거쳐서 4일 만에 서울을 딱 점령하고 그리고 6개사단이 다 붕괴되고 44,000명이 죽었잖아요. 이것은 최병덕이가 아니고는 간첩이 아니고는 이럴 수가 없어요. 이 44,000명이 죽은 데에 대해서는 이승만도 책임을 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런 간첩 같은 사람들을 임명신이가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두 번째 참모총장으로 세웠잖아요. 그리고 오제도가 성시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병대가 간첩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이승만한테 조언을 했어요. 예, 최병덕은 절대 이거 참모총장 세우면 안 되고 이거 잡아서 구속식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참모총장이 무슨 간첩 노릇 하겠냐고 오제도 보고 못 하겠잖아요. 그리고 서울 시경국장 김태선이가 있어요. 김태선이가 북으로 가는 모든 정보를 수집을 해서 보니까 이제 최병대가 간첩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최병덕을 조사해야지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이렇게 김태선이나 오제도나 임영신이가 그렇게 최병덕을 세우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승만이가 최병덕을 세워가지고 4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고 44,000명이 죽은 데 있어서는 이승만, 신성모, 최병덕 셋이서 44,000명 죽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국군이 재기할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는 유대민족은 다 죽을 때까지도 미국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이승만은 미국 보고 우리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메가드가 도와주고 파트시만큼 사는 것 아니에요. 사대주의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승만이가 최병덕을 참모총장 세우지 않고 이영근이나 그다음에 김홍일이나 이범석이나 또 뭐 다른 사람을 참모총장 세우고 이범석이가 국방장관 했으면은 그렇게 6.25 우리가 지지를 안 해요. 뭐 시간이 없어서 내가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얼마든지 방어하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을 이승만의 무능 때문에 분단되고 지금까지 그리고 44,000명이 죽었는데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잖아요.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능이에요. 그런데 펜앤마이크에서 이렇게 이름이
강유중 씨가 세상에 뭐 있으면은 독재를 안 했다고, 독재를 안 했다, 독재를 안 했다고. 그렇게 역사를 왜곡하지 마셔요. 이 시간에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